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미스터 큐팁입니다. 오늘은 어제 비바 장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만약에 비바 장세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비바 장세, 비메모리, 비대면, 바이오 장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 으뜸은 바이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메모리에서는 ISC, SNS 텍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에서는 메드팩토, 알테오젠, LNC 바이오 이 세 종목이 삼총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총사가 폭발하면 다른 종목으로도 전이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데자뷰 옛날 그 2015년도에 한미약품과 알테오젠이 뭔가 기시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라젠과 매드팩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것들 중에 지금 몇몇 분들이 또 좀 질문하시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알테오젠 라이센싱 아웃에 있어서 지금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10대 빅파마하고 1조 6천억. 이거는 이제 이미 계약을 한 것이고요. 딜 던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올해 4개 추가가 기대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니멈 2조 5천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개만 합쳐도 일단 4조가 되고요. 4조 1천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추가로 3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가 각각 한 1조 원 정도만 된다고 해도 과거 2015년에 한미약품에서 이루어냈던 라이센싱 아웃 수준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 뒤에 뭐랄까 플러스 알파로 보시는 거죠.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알테오젠도 지금 허들이 있습니다. 어떤 허들이 있느냐? 지금 알테오젠도 지금 시가총액이 2조하고 3조 사이에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경쟁사 미국의 할로자인 경우 시가총액이 지금 4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나스닥에서 지금 할로자임이 지금 심볼이 할로고요. 그다음에 지금 24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4달러가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대충 한 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과연 이제 4조 원의 허들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제가 만약에 메이저 투자자라고 하면 이런 논리를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사도록 유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저는 이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할로자임 라이센싱 아웃 체결 당시보다 지금 라이센싱 아웃 되는 규모가 좀 커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제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뭐 2000년대 중반부터 사실은 라이센싱 아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면 이 규모가 굉장히 좀 달라진 것이죠. 이번에 키투르다 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건이 한 2조 5천억 미니멈 2조 5천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때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큰 금액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할로자임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그런 것도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할로자임 저 뭐죠 알테오젠 소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이거는 그 알테오젠의 IR 자료 중에 일부인데요. 할로자임사 대비 기술적으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 첫째, 열 안정성 증가로 단백질의 안정성이 향상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보관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고 그런 강점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장사니까요. 생산성이 높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나머지 두 개 부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로자임사 기술 대비 일단 장점이 있다라고 일단 논리를 개발해야 되겠죠. 다음에는 한미약품 수준의 시총에 도전하기 위한 논리는 뭐가 있느냐? 자, 라이센싱 아웃은 한미약품을 능가하는 수준이 가능하다. 그죠? 만약에 나머지 세 개가 1조 이상의 라이센싱 아웃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뭐 가능성이긴 하지만 그게 된다고 하면 한미 수준을 능가하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미약품처럼 중도 해지가 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
이 기술을 지금 라이센싱이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쪽에서 오히려 더 원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도 해지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얘네가 이것 말고도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가 요즘에 황반변성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일리아의 그 바이오시밀러 이 부분도 지금 그또 가능성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약 부분도 이쪽이 또 ADC 분야에 있어서 좀 강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에 신약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쪽 것도 나중에 한미약품 수준의 시총을 도전하기 위한 그런 논리로 메이저들은 아마 개발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한미약품이 여기 9만 원대에서 76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2015년에 움직였던 그런 그 경험이 있던 겁니다. 다음은 이제 신라젠과 매드팩터의 기시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키트로다, 임핀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면역 항암제라고 하고 있죠. 이 두 개 그 쌍두마차가 전부 매드팩터 그 벡터서티비죠 하고의 어떤 병용 임상을 하면서 지금 그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키트로다 같은 경우도 지금 14% 적응률인데 이걸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뭐 매출은 뭐 얼마나 늘어날지는 뭐 지금 제가 아주 단순히 그냥 비례식으로 계산했지만 그렇고요. 임핀지도 그렇고요. 글리백 같은 경우도 내성을 제거한다는 어떤 그런 그 강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암 치료제하고 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임상 그 소규모 임상에서 이미 굉장히 좋은 그 데이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임상에서도 성공적이라면 이건 뭐 지금 뭐 매드팩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모든 암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암 치료제들이 문제가 되는 게요. 재발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전이가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약에 내성이 생기는 거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벡터서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좋은 파트너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매드팩터의 허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병용 임상의 경우에 라이센싱 아웃을 어떤 규모로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사실 지금 레퍼런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럼 벡터서팁을 만약에 머크라든지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렇게 라이센싱이 한다. 그런 경우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레퍼런스가 없으니까는 지금 밸류에이션 할 때도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만약에 제가 이제 메이저라면 이런 그 논리를 개발할 것 같아요. 지금 키투르다라든지 임핀지 이 치료제 두 개 입장에서 지금 사실 더 간절하다는 거죠. 왜? 얘들하고 손을 잡으면 지금 자기네들이 팔 수 있는 매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지금 머크라든지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파트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이 그 당시 한 10조까지 갔었는데 과연 이제 신라젠 수준의 시총 도전이 가능하겠느냐. 여기서 어떤 논리가 좀 필요하겠느냐라고 보는 건데요. 자, 라이센싱 아웃 규모나 방식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레퍼런스가 지금 현재는 없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임상하고 있는 건 말고도요. 지금 여러 연구기관에서 다른 이제 그 항암제들하고 암 치료제들하고 병용 임상 시에 약효가 우수한 것들이 뭐가 있겠느냐. 막 여러 가지 약들을 막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연구기관에서 막 연구를 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약이 이겁니다라고 내는 것들 중에 지금 보면은 이 벡터서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런 러브콜이 지금 그 두 군데 말고도 지금 왜냐면 면역항암제도 지금 키투르다와 임핀지가 너무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제약사에서도 다른 빅파마에서도 지금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들도 지금 시장에 진입한다 그러면 아마 그쪽에서도 어쩌면 벡터소틱과 또 손을 잡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완전 팔방미인격이죠. 거의 모든 항암제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실현된다고 하면 뭐 이게 다 가능성이긴 하지만 if입니다. if 실현된다고 하면 저 정도 시총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메이저라면 이런 논리로 시장에 그 뭐랄까 계속 메시지를 던져줄 것 같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월봉 차트죠. 자, 여기 이제 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그 움직였던 그런 자,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삼총사가 그, 그 시장을 부스팅하는 그런 장세가 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분히 1차적으로는 그 삼총사에서 수익을 내셔야 되겠죠. 그런 장세가 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충분히 이익이 나오면 그 다음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후속 종목을 찾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후속 종목 찾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 바이오에서는 제가 전에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준거 집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준거 집단을 보면서 따라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지조 없는 투자법이라고 뭐랄까 비난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투자법. 제가 그때 그 뭐라 그 그때도 이런 그 빅파마들 따라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빅파마 이외에도요. 그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벤처 캐피탈입니다.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많이 그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죠. 그다음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있는데 기관 투자가는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기관 투자가가 우리보다 뭐 더 높은 또더 뭐랄까 그, 높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또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빅파마하고 VC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VC들이 볼 때는 못 보내면은요. 그, 그 약이 어떠한 그 병증을 타겟팅하고 있는지 그 파이프라인을 일단 쭉 봅니다. 그 다음에 그 파이프라인을 그 성사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어떤 팀이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이프라인과 팀빌딩을 보고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만약에 이런 장세가 온다 그러면 정말 좋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빅파마하고의 어떤 라이센싱 아웃이나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좋은 파이프라인과 팀빌딩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발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밸류가 이렇게 비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목들을 찾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총사가 충분히 시장을 부스팅하면 서서히 후속주가 등장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오노 5가지 노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말장난 같긴 하지만 이게 사실 제가 경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마나한 분석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이거. 뭐 지금 보시면 뭐 어려운 거 이해 안 되는 거 매일 분석하셔 봐야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증권 방송이나 뭐 증권사에 나와서 주식을 샀는데 선물은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런 분석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라는 so what? 두 번째, 주식은 적당한 가격에 사서 비싸게 잘 팔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분석은 아닙니다. 이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분석하는 거 이거 노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패턴하고 매뉴얼을 가지고 유연성 없이 매매하는 거 이건 노입니다. 이거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요. 예전에 제가 이제 증권회사 근무할 때도 그 고객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아, 이게 무슨 뭐 법칙이나 뭐 이게 뭐 좀 규칙 뭐 이거 매매하는 뭐 기법 같은 거 없어? 뭐 이런 거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뭐 좀 그대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분들 중에서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유연성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어설픈 분석하고 확신.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주식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 싸움터에서 이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싸움터에서 이론으로 무장해가지고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하시지 말라고 제가 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굉장히 이런 내용을 이해하실 정도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 굉장히 그 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은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가을 독감과 함께 2차 확산이 경고, 2차 확산 경고, 뭐 이 얘기가 지금 한참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을 겨울에 만약에 주가가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진다. 왜냐하면 지금 치료제나 백신은 올 가을에 힘을 못 쓸 겁니다.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 올 가을에 그 경기가 하강하는 게 또 주가가 내려가는 게 예상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메이저들은 이 상황 하에서 마음대로 시장을 가지고 놀 겁니다. 뭐 파생이 됐던 뭐가 됐던 어떤 그 방식을 취하든 간에 이 안에서 뭐 위로 올리든 아니면 지그재그로 보내든 밑으로 보내든 이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시장을 만지작 거릴 겁니다. 자, 이 상황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메이저들의 쿠키 정보 추적한 뭐 얘들이 과자 부스러기 흘리고 다니는 식으로 흔적을 남기면 우리는 열심히 거기를 추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 메이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에 일단 꽂힙니다. 여기서부터 파생돼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메이저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빠지는 상황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전에 여러 가지 변수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이익을 극대화시킵니다. 다음에 메이저들은요 항상 어떤 장세를 만들 때 꿈과 감동과 설레임으로 무장된 종목을 꼭 앞세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런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매직아이의 보이지 않는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자, 세계를 상대로 경쟁 우위 확보가 가능한 섹터를 찾아내고 그런 종목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그 말과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 나라 시장에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코스피 선물 60분봉입니다. 저희가 일주일마다 만기가 들어오거든요. 위클리 옵션. 자, 보시면 위클리 옵션은요. 항상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지금 보시면 올라오다가도 눌리고요. 올라오다가도 눌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눌립니다. 이때도 지금 보시면 이번 그 목요일 날 5월 21일 날도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장세였던 것 같은데 엄청 눌렀죠. 그리고 어저께는 또 많이 푹 빠졌습니다. 자, 어저께 빠질 때 잘 보셔야 되는 게요. 바로 직전의 고점이요. 바로 직전 요때 고점이 258.40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260을 깨고 내려가면서 258.40까지 깨고 나니까 어제 장중에 뭐 약했던 건 더 약해졌고요. 장중에 강했던 종목들도 좀 상승폭이 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보였다가 다시 이게 258.80으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강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되돌리는 종목들을 우리가 발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썰물 물이 빠지고 나니까 수영복 입은 사람과 수영복 입지 않은 사람들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여기서 종목들을 발굴해 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제 그 미국 시장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은 제가 보는 HTS에서 분봉이 안 나와가지고 일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들도 지금 위클리 옵션 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은요.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요 세로 줄로 지금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이 지금 각각 옵션 만기일입니다. 얘들은 이제 세 번째 금요일이 만기죠. 이게 항상 그랬던 게 아니고요. 올해 2월 달 들어서 특히나 지금 거의 무슨 계획해 놓은 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만기 끝나는 시점에 하락시킬 때는 최저점을 만들고요. 상승시킬 때는 최고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그재그로 끌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 들어서 이걸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갭 상승을 시켜가지고 시장을 출발시켰습니다. 자, 보시면 이 저점을 만들 때도 그렇고요. 요 날 보면 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이때 페드가 회사채 매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날 발표를 안 하죠. 이날 월요일 날
아침에 8시에 긴급하게 기자회견합니다. 이날 해도 될 걸 이날 하죠.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보면 렘데시비르에 대한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요 바로 이 전날 장 끝나고 나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주 강하게 시장을 끝내버립니다. 렘데시비르 카드를 이따 한번 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그지그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번 그 6월물 옵션 시작할 때 보시면 이렇게 갭상승 시킬 때 뭐 어떤 그 재료를 썼냐면 모더나 재료를 썼습니다. 백신에 관련된 재료를. 그 뭐 언론에서 계속 뭐 좀 부정확한 완전치 않은 그 임상 정보를 시장에 메시지를 줬다 뭐 이래가지고 말들이 많았지만 그 지난 어저께 금요일 날도 보니까 그 파우치 소장이 나와서 나름대로는 우리 저 뭐 인커리징하고 그 다음에 업티미스틱하다라고 어제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CNBC에서. 자, 지금 보시면 렘데시비르 카드도 썼고요. 모더나 카드도 썼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싸움터에선 싸움수를 익히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노이즈 발생 시에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약해지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섹터는 노이즈 발생 시에 어느 섹터가 강하고 어떤 종목이 강한지 그걸 잘 보시고 그쪽에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치료제는 이미 옵션 만기 때 아까 보셨죠? 바로 전 화면에서 옵션 만기 때 사용한 재료입니다. 이제 치료제는 시장에서 별로 신선한 재료가 못 됩니다. 백신도 이미 6월말 시작할 때 한번 써먹은 재료입니다. 이제는 백신 재료도 시장에서 별로 써먹을 재료가 아닙니다. 자, 이제 홍콩 문제 하나 남았죠. 홍콩 문제는 우리가 활용해야 될 노이즈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시장 노이즈 발생 시에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확인하고 섹터도 이 노이즈 발생 시에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이 노이즈가 발생할 때 강한 섹터, 강한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삼총사 종목들이죠. 그 종목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들이 나중에 충분히 만약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후속 종목을 찾는 그런 작업을 같이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뭐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그 선고안 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휴일 나머지 휴일 잘 지내시고 그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미스터 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